올해 48살입니다. 남편 김건우 씨와 결혼한 지 어느덧 25해가 흘렀습니다. 이 25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때로는 저 자신도 아득하여 마치 길고도 아무런 온기 없는 꿈을 꾼 것만 같습니다.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24살, 남편은 26살이었고 둘 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 소위 문벌이 비슷한 집안끼리 만난 셈이었죠. 특별히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찼고 남편이 그럭저럭 성실해 보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마치 물을 계속 타 희석시킨 차처럼 점점 밍밍해져 갔습니다. 딸 서연이가 태어난 후 김건우 씨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 공평하게 하고 다투지 않기 위해 각자 부담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즉, 각자 돈을 관리하고 가정 공동 경비는 반반씩 내자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 막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한 터라 월급이 남편보다 한참 적어서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어조가 워낙 단호했고 어쩌면 이렇게 하면 다툼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쌀, 기름, 소금, 간장,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난방비까지 모두 반반씩 매달 말이면 푼돈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서연이의 분유값, 기저귀값, 유치원비, 특별활동비, 나중에는 학비와 학원비까지 모두 반반씩, 심지어 친척이나 친구들의 경조사비도 가족 명의로 낼 경우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제가 월급이 적어 매달 말 정산할 때마다 늘 빠듯했습니다. 새 옷은 감히 사 입지도 못했고 좋은 화장품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점심은 늘 회사 구내식당에서 가장 싼 반찬을 먹거나 직접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김건우 씨는 저보다 월급이 훨씬 많았지만 제가 돈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산할 때는 단 1원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규칙을 정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부담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 서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엄마한테 돈 안 줘? 저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각자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단다.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 제가 해고당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노점상도 해봤고 마트 진열 사원도 해봤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도 해봤습니다. 온갖 빼친 일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김건우 씨는 오히려 다른 사기업으로 이직해 수입이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각자 부담을 고집했습니다. 제 곤궁한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명의 하숙인 같았습니다. 필요한 생활 대화나 서연이에 관한 일 외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한 침대에 두 개의 이불을 덮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서연이가 중학교에 들어간 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가 감정이 메말랐다고 했고 저는 그가 냉담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특히 한밤중에 주위가 고요할 때 제게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자는 남자를 보면서 마음이 텅 비어 쓰라릴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면 아이가 아직 어리고 완전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생각을 억지로 눌러버렸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 각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는 양육비마저도 저와 꼼꼼히 계산하려 들겠지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와 미미한 희망을 서연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아이에서 늠름한 숙녀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이 메마른 결혼 생활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잘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는 단 한 번도 제 걱정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대입수능에서 남쪽의 아주 좋은 명문대에 합격했고 전공도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희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며 축하했습니다. 서연이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김건우 씨의 얼굴에도 약간의 웃음기가 돌았고 심지어 맥주 한 병을 따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 해 동안 짓누르고 있던 큰 바위가 드디어 조금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다 자라 이제 날아갈 때가 되었으니 그럼 저는요. 저도 이제 저의 앞날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상상하는 것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오랜만에 미약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연이는 방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영상통화로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김건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드라마의 시끄러운 대사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반쯤 했을 때 김건우 씨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와 문간에 기대섰습니다. 제가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헛기침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무런 감정에 기복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선미 씨, 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무슨 이야기요?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서연이도 대학에 합격했으니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었고 그가 잠시 멈칫하며 단어를 고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살아온 지 여러 해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별 의미가 없잖아. 이참에 이혼하는 게 어때? 물줄기가 마지막 접시에 부딪히며 작은 물방울들이 튀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로 천천히 손을 닦은 후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특별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아쉬움도 심지어 해방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평범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서연이의 합격으로 막 일렁이던 미약한 파동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거의 황량할 정도의 평온함, 그리고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당연함이었습니다. 제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웠고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 서연이가 다 컸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와 똑같이 평온했고 심지어 그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언제 서류 정리하러 갈까요? 김건우 씨는 제가 그렇게 흔쾌히 승낙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눈꺼풀마저 움찔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눈빛의 순간 스치는 놀라움이 있었지만 곧 그래, 네가 현실을 아는구나 하는 듯한 씁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이해 없어? 그가 재차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무슨 이의가 있겠어요? 저는 그릇 닦던 행주를 잘 걸어놓으며 마치 내일 저녁 식사 메뉴를 논의하는 것처럼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사는 게 재미없어졌다고. 서연이도 대학에 갔으니 더 이상 걸릴 것도 없고 이혼하는 것도 좋죠. 각자 편하게 사는 게. 제가 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은 이 남자와 이 관계에 대한 저의 마지막 온정과 기대마저 모두 소진시켰습니다. 그가 이혼을 제안한 것은 제게 타격이 아니라 마치 머리 위에 내내 매달려 있던 칼날이 드디어 떨어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김건우 씨는 제 반응이 매우 만족스러웠던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서연이 학비랑 생활비는 예전처럼 각자 반반씩 서연이 카드에 입금하고 집안 예금, 집, 차도 전부 반반씩 나누자. 내가 알아봤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공평하고 분쟁도 없어.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계산하려 들다니. 저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서연이가 학교에 가서 자리 잡은 다음에 이야기하죠. 지금은 아이 기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김건우 씨는 마치 중대한 임무를 완수한 듯 말하고는 몸을 돌려 거실로 돌아가 다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부엌 창밖에 짙은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층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 집의 고요함은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다툼도 울음도 심지어 왜라는 질문조차 귀찮아하는 결혼 생활. 25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조용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마음 편해졌으니까요. 그 후의 나날들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곧 계약을 해지할 사업 파트너처럼 서로 말없이 각자의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우 씨는 서재에 쌓인 먼지 쌓인 전문 서적과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묵묵히 베란다에서 여러 해 동안 키운 화초들을 분갈이했습니다. 일부는 이웃에게 주고, 일부는 나중에 구할 작은 방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마 팔아서 돈을 나눌 텐데,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대학 입학의 설렘에 푹 빠져 친구들과 만나고 짐을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나 어쩌면 이미 집안의 이런 냉랭한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 사이의 침묵이 늘고 대화가 줄어든 것을 아이는 전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가면 엄마랑 아빠 집에서 잘 지내야 해. 맨날 말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혹은 김건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 야근 좀 줄이고 엄마랑 같이 시간 좀 보내줘. 그럴 때마다 저와 김건우 씨는 얼버무리며 대충 대답하고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 아팠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딸이 부모의 파경에 대한 죄책감과 걱정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안정되면 그때 천천히 말해주자. 어쩌면 아이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이의 계약까지 일주일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는 또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필요 없는 낡은 책과 잡동사니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돕다가 아이가 고등학교 때 쓰던 낡고 너덜너덜한 책가방의 주머니에서 딱딱한 플라스틱 표지의 작은 수첩을 만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수업 노트인 줄 알고 무심코 꺼내려다가 수첩을 제대로 잡지 못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수첩이 펼쳐지면서 안에는 노트가 아니라 빛바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쪽 종이에는 종합병원 외래 진료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고 환자 이름은 박선미, 진단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제 호흡이 순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은 채 그 종이 뭉치를 넘겼습니다. 아래에는 진료비 영수증, 약품 명세서, 검사 보고서 사본 몇 장이 있었습니다. 두툼한 종이 뭉치는 3년 전부터 최근 몇 달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 부분에는 검은색 인쇄 글씨가 선명하고 눈에 띄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와 병기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비용이 만만치 않고 희망이 적지 않은 중병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요? 물론 알았습니다. 이건 제 병이니까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특히 김건우 씨에게는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메마른 관계와 그의 금전적인 꼼꼼함을 생각하면 그에게 말해봤자 치료될 수는 있어. 돈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는 차가운 질문만 돌아올 뿐 다른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이것이 짐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더 빨리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아끼고 아껴서 틈틈이 어렵게 모아둔 돈을 몰래 쓰고 친정 여동생에게 돈을 좀 빌려서 간헐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은 재발이 잦았고 약값도 비쌌고 검사비도 비쌌습니다. 저는 감히 쉬지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안색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김건우 씨는 딱 한 번 당신 왜 이렇게 말랐어? 회사 구내식당 밥이 맛없어?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속이 안 좋아서 그래라고 얼버무렸고 그는 아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는 이걸 왜 몰래 숨겨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고 슬퍼했을까요? 저는 그 종이 뭉치를 쥐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가 순식간에 촉촉해졌습니다. 제 병 때문이 아니라 딸이 3년 동안 묵묵히 감내하고 숨겨온 것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등 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옷 한 뭉치를 안고 나오다가 제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서연아,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알았니?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옷을 내려놓고 제게 다가와 제 손에서 진료 기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3 때 엄마 의료보험 카드 찾아주다가 우연히 봤어요. 엄마,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왜 아빠한테도 말 안 했어? 엄마 혼자 어떻게 감당한 거야? 아이가 고개를 들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몇 년 동안 그렇게 말랐고 늘 피곤하다고 해서 나는 엄마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 엄마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할 때마다 사실은 병원에 간 거였지. 이 약값 다 엄마가 혼자 낸 거야. 아빠는 알아? 저는 딸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인 듯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제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정말이야. 이 병 고칠 수 있어. 엄마 계속 치료받고 있어. 저는 대충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말해봤자 뭐해. 우리 집 규칙 모르니? 엄마는 아빠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어. 엄마. 서연이가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울먹이며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도 그 빌어먹을 규칙을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 엄마 남편이야? 엄마 목숨이 중요해. 그 거지 같은 규칙이 중요해. 그 사람이 엄마 아픈 것도 신경 안 쓰면 그 사람이 사람이야? 서연아. 저는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고 거실 쪽을 긴장하며 쳐다보았습니다. 김건우 씨는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지 소리가 매우 커서 아마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 아빠가 알면 안 돼. 서연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이 더 왈칵 쏟아졌지만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슬픔과 비장함이 뒤섞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진료 기록을 마치 무기라도 되는 양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이가 힘껏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차갑고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꼭 알아야 해. 엄마는 평생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살 수 없어. 아빠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잃었는지 알아야 해. 아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애원, 그리고 나이를 초월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 일은 엄마가 신경 쓰지 마.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는 딸을 보며 갑자기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늘 순종적이고 착해서 제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딸이 한순간에 자라서 저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고 심지어 나설 수 있는 전사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저 지치고 서글픈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추하게 싸우지 마. 그래도 내 아빠잖아.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진료 기록과 영수증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여 품에 안고 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어질러진 잡동사니들 한가운데 홀로 서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야구 중계 소리와 희미한 환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차가웠지만 또 알 수 없는 해방감 같은 희미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폭풍이 오려나. 그리고 이 폭풍이 지난 25년간 제 삶의 표면을 덮고 있던 각자 부담이라는 차갑고 위선적인 먼지를 완전히 씻어내 줄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옆방 서연이의 방도 매우 조용했지만 저도 아이도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 무거운 비밀과 곧 닥쳐올 폭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김건우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마 이혼 후의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즐길지 혹은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더 공평하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었겠지요. 그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혹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서 잠든 사람이 이미 3년 동안 병마와 싸워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딸이 냉담하고 이기적인 그의 증거를 모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욱 팽팽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김건우 씨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혼 재산 목록을 작성하러 갔을 것입니다. 서연이는 제가 그릇을 치우는 것을 돕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잠깐 뭐 좀 사러 나갈게요. 금방 올게요. 아이는 평소 학교 갈 때 매는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눈빛은 유난히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 진료 기록과 영수증들이 아이의 가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찍 돌아와 저는 당부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김건우 씨는 오전 내내 서재에 있었습니다. 정오에 제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뭐 좀 사러 나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딸의 행방보다 손에 든 재산 목록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눈가는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바람에 눈이 시렸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았는데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연이가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김건우 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중요한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 뒤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음이 그리 좋지 않아 아내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바빠? 서연이의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습니다. 응, 뭐 좀 정리하고 있어. 무슨 일이야? 김건우 씨의 목소리는 건성건성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테 보여줄 게 좀 있는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물건? 거기 놔둬. 내가 이따가 볼게. 김건우 씨는 분명 방해받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의 어조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단호한 고집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재 안이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아마 김건우 씨가 고개를 들어 딸의 비정상적으로 진지한 표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가 탁자 위에 놓이는 가벼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김건우 씨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직접 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이어서 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이가 팔랑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제 심장을 쿵쿵 하고 때렸습니다. 저는 김건우 씨가 그 진료 기록과 진단서,
거액의 진료비, 영수증들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얼마나 당황하고 어리둥절하며 이내 점점 굳어지는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고 숨 막힐 듯한 고요함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김건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메마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당신 엄마 거야? 언제부터? 그 사람이 무슨 병이야? 내가 왜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소리 지르듯 나왔습니다. 숨겨진 것에 대한 분노와 어쩌면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몰랐다고? 서연이의 목소리도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억눌렸던 서글픔과 분노를 담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아빠 눈에는 오직 아빠의 각자 부담만 보였고 오직 아빠 돈밖에 안 보였잖아. 엄마는 3년 전에 진단받았어. 혼자 몰래 병원에 가고 혼자 약 먹고 혼자 버텨왔어. 엄마가 그렇게 말라서 안색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아빠는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걱정해줬어? 아빠는 매달 말에 엄마랑 돈 계산하고 지금 엄마랑 재산 계산하는 것 말고 엄마를 위해 뭘 해줬어? 나는. 김건우 씨는 딸의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할 말을 잃고 무의미한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이 영수증들 봐. 서연이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더욱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돈들 다 엄마가 혼자 모은 거야. 이모한테 돈도 빌리고 엄마는 아빠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빠의 그 웃긴 각자 부담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팽개쳤어. 김건우, 아빠는 사람이야. 엄마는 아빠 와이프잖아. 25년 동안 아빠랑 같이 산 와이프라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인가 탁자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김건우 씨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기세가 꺾인 듯한 초라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고?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해? 서연이는 울면서도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말해야 해? 엄마한테 25년 동안 각자 부담을 강요하고 엄마가 중병에 걸렸는데도 스스로 돈 내서 치료하라고 한 아빠라고. 아빠가 좋은 남편이라고 말해야 해? 아내가 3년 동안 아팠는데도 전혀 모르고 이혼해서 재산 나눌 생각만 한 아빠라고. 김건우, 아빠 심장은 돌로 만들었어? 아니야. 나는 몰랐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말 안 했는지. 김건우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흐트러졌고 변명은 창백하고 무력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해봤자 뭐해? 아빠가 아빠 돈 꺼내서 엄마 병 고쳐줄 거야? 다정한 남편처럼 엄마 옆에서 간호해줄 거야? 안 그럴 거잖아. 아빠는 그저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할지, 앞으로 드는 돈은 어떻게 할지 물어볼 거잖아. 안 그래? 서연이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25년간 각자 부담이라는 허위의 옷으로 감싸여 있던 것을 단칼에 베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차갑고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서재 안에서 억눌린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의 소리인지 아니면 김건우 씨의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고 눈물은 소리 없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글픔도 슬픔도 아닌 심통함과 당연함 그리고 딸에 대한 한없는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불쌍한 내 딸. 지난 3년 동안 아이는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제 앞에서 애써 웃고 제가 날마다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두려웠을까요?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김건우 씨가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방금 전에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엄청난 공포와 불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진료 기록 종이 몇 장이 쥐어 있었고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으며 종이는 그에게 쥐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선미, 그가 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사포가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 정말 3년 동안 아팠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죄책감으로 보이는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마음속은 황량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라고? 제 목소리가 메말랐지만 유난히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면 그 다음엔? 김건우 씨, 우리 25년 동안 각자 부담으로 살았잖아. 당신이 뭐라고 말하고 뭘 할지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다 알아. 저는 잠시 멈췄다가 순간 모든 핏기가 가신 그의 얼굴을 보며 한마디 한마디 딸이 방금 던진 질문을 가장 평온한 어조로 되풀이했습니다. 당신은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할지, 앞으로 드는 돈은 어떻게 할지 물어볼 거잖아. 안 그래? 김건우 씨는 정면으로 주먹을 맞은 듯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문간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고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늘 영리함과 계산으로 가득했던 그 눈에는 이제 거대한 공허함과 점점 스며드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그의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옆으로 와서 차가운 제 손을 꽉 쥐어 말없이 힘을 주었습니다. 김건우 씨는 우리 모녀를 보다가 다시 손에 쥔 구겨진 진료 기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리가 풀리더니 문간을 따라 천천히 조금씩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기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이 순간 그의 모든 당당함과 정교한 계산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잔해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낙타 등의 마지막 짐을 지운 것은 제 병이 아니라 그의 친딸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던진 질문과 그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실제 존재했던 아내의 병과 고통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모든 먼지가 드디어 가라앉을 때가 온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그의 예상과는 훨씬 달랐을 뿐입니다. 김건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갑자기 모든 지지대가 사라진 흑인형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종이 몇 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고 목에서는 억눌린 흐느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울고 있는 것인지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그와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낮은 똑딱 소리만이 선명하고 귀에 거슬렸습니다. 햇살이 창문에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들을 비추었고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정수리와 구부정한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재에서 냉정하게 이혼 재산을 계산하며 해방감을 느끼던 이 남자는 지금은 늙고 초라하며 심지어 가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25년의 냉담함, 3년 동안 홀로 감내한 병고, 딸이 참아온 눈물, 이 모든 무게는 이미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를 부부라는 두 글자에 대한 부드러운 기대마저 부서뜨렸습니다. 그의 붕괴는 단지 진실이 드러난 후 이기적인 계산자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비참한 결말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의 손도 조금 차가웠지만 아주 힘주어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을 보자 아이는 제게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나이를 초월한 냉정함과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소화한 듯한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 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저보다 더 투명하게 그리고 더 단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습니다. 김건우 씨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입술을 움직여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박선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또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듣고 있으려니 한없이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남편.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얼음 조각처럼 고요한 공기 속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김건우 씨, 이 25년 동안 법률상의 종이 한 장 말고 당신이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또 뭘 했어? 매달 말에 나한테 돈 계산을 요구할 때, 아니면 나와 서연이의 공궁함을 보고도 못 본 척할 때, 혹은 지금 딸이 증거를 들이밀기 전까지 여전히 나랑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늘 영리함과 계산으로 가득했던 그 눈에는 이제 거대한 공허함과 점점 퍼져나가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라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조에는 분노가 없었고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듯한 피로함만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면 그 다음엔 당신이 나랑 치료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는 걸 들으라고. 당신이 치료의 위험성과 가성비를 분석하는 걸 들으라고. 아니면 당신이 이익을 따져본 후 치료하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해. 돈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말을 기다리라고. 김건우 씨, 내가 당신한테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야. 당신 스스로 25년 동안에 각자 부담으로 모든 신뢰와 의존을 끊어버린 거야. 제 말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김건우 씨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온몸을 웅크린 채 바닥에 앉아 마치 자신을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가 이때 제 손을 놓더니 반걸음 앞으로 나아가 아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방금 전 서재에서처럼 격앙되거나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얼어붙은 듯 평온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왜 아빠한테 말 안 했는지 알고 싶어 했잖아. 그럼 내가 말해줄게. 아빠는 알 자격이 없어. 서연아. 김건우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은 듯 얼굴에는 고통과 불신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알 자격이 없다고. 내가 내 아빠잖아. 내 친아빠잖아. 서연이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응. 아빠는 제 생물학적 아버지예요. 저를 먹여주고 입혀줬고 학비의 절반을 내줬고 법률상 해야 할 양육 의무를 다했죠. 이 모든 걸 저와 엄마는 기억하고 있고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어요. 하지만 아이는 잠시 멈췄다가 수술용 칼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눈앞에 초라한 중년 남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는 합격점인가요? 엄마가 해고당하고 가장 힘들 때 아빠는 어디 있었나요? 엄마가 몸이 안 좋고 안색이 안 좋을 때 아빠는 걱정해줬나요? 이 집에서 아빠가 매달 제때 내놓은 생활비 절반 말고 뭘 더 해줬죠? 감정,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안부, 아빠가 해준 적 있나요? 나는 일이 바빴어.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김건우 씨가 무력하게 변명했습니다.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다고? 서연이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조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돈을 벌긴 했죠. 하지만 아빠 돈은 아빠가 인정하는 그 절반의 가족만 부양했어. 엄마의 고생, 엄마의 병고는 아빠 눈에는 아마 아빠 통장 잔고의 숫자 변화보다도 중요하지 않았겠지. 각자 부담은 아빠의 이기심과 냉담함을
가장 그럴듯하게 포장한 변명일 뿐이야. 아니야. 나는 아니야. 김건우 씨는 고개를 흔들었고 목소리는 마지막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딸의 가차 없는 비난과 철석 같은 진료 기록들 앞에서 그의 모든 자기 기만적이고 남을 속이는 변명들은 너무나 창백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제 옆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방으로 가자. 여기 공기가 안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앉아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하게 우리를 바라보았고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함께 제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숨 막히는 장면과 분위기를 차단했습니다. 문에 기대어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부축하여 침대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제 손가락이 아이의 따뜻한 손바닥에서 약간의 힘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너는, 서연아, 미안해. 네가 이렇게 많은 걸 감당하게 해서. 그런 말 하지 마. 서연이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야. 엄마한테 이 집에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는 한숨을 쉬며 딸의 점지만 이미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풍은 잔인했지만 마치 철저한 수술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미 터차 터진 독을 잘라냈습니다. 아픔은 심했지만 아픔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서연아,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 일이야. 서연이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하게 병 치료에 전념하는 거야.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 제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 제 용돈은 충분해. 엄마 치료비는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 거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말인데. 아이는 굳게 닫힌 방문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아직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만약 없다면 그런 아빠는 저도 필요 없어. 딸의 말은 마치 든든한 버팀목처럼 흔들리던 제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났습니다. 병은 고칠 수 있고 결혼은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거실에서 희미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건우 씨가 천천히 일어선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무거운 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이 집은 드디어 완전히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습니다. 그는 그의 세계에서 붕괴와 후회를 소화하고 저와 딸은 우리의 세계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옆에서 잠든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모든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던 김건우 씨의 모습, 차갑게 단호했던 서연이의 모습, 갑자기 문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문일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아주 조용하고 느렸습니다. 제 침실 문 밖에서 멈췄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조용히 서서 망설이고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김건우 씨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사과, 관계의 회복, 아니면 또 그의 계산적인 태도를 이어가려는 걸까요? 저는 이불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고요함 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서연이도 잠에서 깬 듯 어둠 속에서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문 밖의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략 1, 2분 정도 머물다가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멀어져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는 미세한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와 서연이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밤은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고 저와 서연이는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김건우 씨가 계속 절망에 빠지든 아니면 속죄하려고 노력하든 우리 모녀가 나아가기로 결정한 발걸음을 더 이상 흔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폭풍이 지난 후에 폐허처럼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말없는 어색함과 자녀 화약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해야겠지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서연이도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저보다 침착해 보였습니다. 묵묵히 제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 문 밖에서의 짧은 멈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거의 준비되었을 때 김건우 씨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어제 구겨진 옷을 갈아입었지만 얼굴의 초췌함과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정말 많이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잡한 눈빛으로 제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려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말없이 식탁 옆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밍밍한 맛이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실체적인 무게를 가지고 사람을 숨 막히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죽을 마시며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사과든 해명이든 아니면 그의 이혼 제안을 계속하든 말입니다. 김건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손대지 않은 흰죽이 담긴 그릇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거친 그릇 표면을 무의식적으로 문질렀습니다. 한참 후 그가 용기를 낸 듯 메마르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선미, 어젯밤 서연이가 말한 것들, 나는,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듯 했고, 혹은 거대한 감정에 목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건우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가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어. 당연히 의미가 있지. 나는 당신이 아픈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만약 내가 알았다면 만약 당신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조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차가운 탐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각자 부담을 취소하고 모든 저축을 꺼내서 내 병을 고쳐줬을까요?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나와 함께 병원에 가줬을까요? 다정한 남편처럼 해야 할 책임을 다했을까요? 제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그의 뺨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지난 25년간의 그의 행동 논리로는 대답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혹은 적어도 냉혹한 이익 계산을 거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도 답을 모르는군요. 제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비웃음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러니 김건우 씨,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같은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은 누구든 아름답게 가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당신의 25년 각자 부담 생활, 나의 공경에 대한 당신의 묵살, 그리고 딸이 증거를 들이밀기 전까지 여전히 이혼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들이 당신이 실제로 한 일들입니다. 제 말은 그가 무지함을 들어
자신을 변명하려던 마지막 허울마저 벗겨버렸습니다. 그는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렸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렇게 하는 게 더 분명하고 더 공평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제가 이 말을 나지막이 되풀이했습니다. 마음속에 황량한 평온함 아래 드디어 날카로운 아픔이 일렁였습니다. 그래, 당신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 내 감정을 생각하지 않았고 서연이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았고 한 가정이 돈 분담 말고도 감정과 책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만 생각했어. 어떻게 손해보지 않을지, 어떻게 선을 그을지. 김건우 씨, 이 25년 동안 당신은 정말 분명하고 정말 공평하게 살았군요.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억눌린 흐느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혼하는 건 제가 동의했으니 번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건은 바꿔야겠어요.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놀란 눈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것이 아닌 돈은 단 한 푼도 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각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을 나눌 거예요. 집안 예금은 반반씩, 집과 차는 제 몫의 절반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세요. 서연이 양육비 말인데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대학생이니 법적으로는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버지로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매달 아이에게 생활비를 좀 주세요. 그건 당신과 아이 사이의 일이고 저는 간섭하지도 않을 거고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 조건은 사실 그가 이전에 제시했던 반반 나누기보다도 더 관대했습니다. 저는 중대한 질병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법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성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과 단 1원이라도 더 얽히는 것이 역겨웠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김건우 씨는 제가 이렇게 제안할 줄은 예상치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눈빛의 경계심은 서서히 더 복잡한 믿을 수 없음과 희미한 아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의 계산적인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 제안의 이득을 빠르게 평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제가 그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서 복수하거나 요구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절망감이 담겨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당신은 정말 이것만 원하는 거야? 그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네, 이것만 원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서 집 시세를 평가하고 다 정리되면 서류 처리하고 저는 이사 갈 거예요. 이사 간다고. 그가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어디로? 당신 병은, 제 병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선명하고 단호했습니다. 김건우 씨, 오늘부터 제 일은 당신과 상관없어요. 당신의 돈, 당신의 관심, 당신의 어떤 감정도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 사이에는 마지막 법률 절차만 남아있고 그게 끝나면 우리는 남남이에요.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의 얼굴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식탁 위의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물소리가 뒤에서 들려올 수 있는 어떤 소리도 가려주었습니다. 저는 제 말이 가장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 사이에 이미 죽어가던 결혼 증명서와 웃긴 각자 부담으로 간신히 이어지던 관계를 완전히 잘라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후회, 그의 보상, 심지어 그의 사과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자신의 계산과 냉담함을 가지고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아마 어떤 울음이나 비난 혹은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그를 남편으로서 심지어 신경 쓰거나 미워해야 할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정리되어 사라질 중요하지 않은 낯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건우 씨는 더욱 침묵했고 심지어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돈 계산을 하지 않고 종종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거나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뒷모습은 구부정했습니다. 서연이는 거의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와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곧 와서 집을 평가했고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우 씨는 평가 보고서를 보며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 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저 둔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해. 이혼 합의서는 제 친구 변호사 이지은 씨가 소개해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가 새로 작성했습니다. 조항은 명확했고 제 뜻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김건우 씨는 합의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재산 분할과 채무 부담 부분에서 손가락이 더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펜을 들어 서명란에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인 그의 정수리와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보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업 파트너가 마침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김건우 씨는 제 옆에서 반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선미, 당신 병, 혹시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아직 돈이 좀 있어. 필요 없어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치료비는 이미 해결됐어요.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이모에게 상황을 말했고 제 여동생은 두말 없이 또 돈을 모아 제게 주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모아둔 돈과 빌린 돈을 합하면 한동안 체계적인 치료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일할 수 있고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건우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그저 제가 길가로 빠르게 걸어가 택시를 잡고 문을 열고 차에 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길모퉁이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택시 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먼지가 가라앉는 듯한 피로감과 그 피로감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미약한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이어진 결혼 생활은 드디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가 예상치 못했고 결코 품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제 삶은 이 철저한 폭풍의 세례를 겪은 후 마침내 제 뜻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앞길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땅 위에 굳건히 디뎌질 것입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양측 모두 더 이상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산 분할은 명확했고 아이 양육권 분쟁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붉은색 표지에 이혼 증명 세 글자가 찍힌 작은 수첩을 받아들었을 때 김건우 씨가 서연이의 합격 축하 자리에서 이혼을 제안한 지 고작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수첩은 가벼웠지만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슬픔이 아니라 길고 잘못된 인생의 한 장이 드디어 닫혔음을 알리는 의식 같은 무게감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살았던 그 집에서 이사했습니다. 사실 가져갈 물건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구와 가전제품은 김건우 씨에게 남겨주었고
집값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제 옷가지와 몇 장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사진, 여러 해 동안 키운 화분 몇 개, 그리고 서연이가 어릴 적부터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이사업체의 작은 트럭으로 한 번에 다 옮길 수 있었습니다. 새로 얻은 전셋집은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면적은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작은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깨끗했고 중요한 것은 완전히 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화분들을 베란다에 놓았습니다. 햇살이 나뭇잎에 쏟아지자 푸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개학하여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아이를 비행기에 태워주던 날, 아이는 저를 오랫동안 꽉 안아주며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몸 조심해. 제때 약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돈 부족하면 꼭 나한테 말해줘. 나 아르바이트로 돈 많이 벌었어. 방학 때 돌아와서 엄마 보러 올게. 저는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자유의 몸이라 아주 좋아. 너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아이의 뒷모습이 보안 검색대를 지나 통로 끝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은 조금 허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었습니다. 제 딸은 정말 다 자랐고 이제 날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삶은 새로운 리듬으로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저는 의사가 권유한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받아들였고 매주 병원에 가는 것이 고정된 일정이 되었습니다. 약은 썼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때때로 저를 나약하게 하고 메스껍게 했으며 머리카락도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25년간 마음속에 있던 희망 없는 차가움과 억압감에 비하면 육체적인 불편함들은 오히려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맞서 싸우고 있다는 실감까지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가져다 주고 집안 정리를 도와주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도 이따금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와 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명목은 사회적 사망 방지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김건우 씨에 대해서는 그는 마치 바다에 스며든 물방울처럼 제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우연한 만남도 없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정보망은 늘 빨랐습니다. 집을 판 후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도시 다른 쪽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연락처 목록에서 영원히 걸려올 일 없는 번호가 되었고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불쾌한 과거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3개월째 되던 날 오후에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햇살이 아주 좋았고 몸에 닿으니 따뜻했습니다. 비록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기분은 왠지 모르게 좋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다가 예전에 자주 가던 재래시장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서연이가 제가 만든 부추 돼지고기 물만두를 먹고 싶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쪽에서는 좋은 부추를 구하기 힘들다고 했지요. 저는 신선한 고기소를 사고 물만두 피를 사서 말린 부추도 좀 사서 불려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아이가 방학 때 돌아오면 바로 만들어줄 생각으로 계산했습니다. 노점에서 고기소를 고르는데 옆에서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미 씨?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건우 씨였습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져 서 있었고 손에는 마트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장을 보고 나온 듯 했습니다. 그는 조금 말라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안색은 좀 더 좋아 보였습니다. 평범한 재킷과 캐주얼 바지를 입고 시장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니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잘 나가던 회사 임원으로서 계산적이고 영리했던
김건우 사장의 그림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다가 이내 평온함을 되찾고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났지만 별로 할 말이 없는 평범한 지인에게 하듯 말했습니다. 김건우 씨는 제가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금 쭈뼛거렸고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쇼핑백 손잡이를 꼼지락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에 머물렀고 특히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숱이 적어져 모자를 쓴 제 머리에 잠시 멈췄습니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 안타까움, 혹은 다른 무언가 같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메말랐습니다. 당신 안색은 괜찮아 보이네. 치료는 순조로워? 응, 괜찮아. 순조로워. 제가 간단히 대답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고기소를 골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제때 꾸준히 해야 해. 그가 어색하게 대답하며 그 자리에 서서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못난 짓을 했지. 혹시 경제적으로 아직 어려움이 있다면 너무 버티지 말고 나한테 말해도 돼. 필요 없어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조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단호한 선긋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 괜찮아요. 치료비는 충분하고 서연이도 잘 지내니 제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당신이나 당신 인생 잘 사세요.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정리되었고 서로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며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얽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건우 씨는 알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쓸쓸함이 스쳤고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결국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몸 조심해. 나는 먼저 갈게. 말을 마치고 그는 마치 숨 막히는 장소에서 도망치듯 빠르게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돈을 지불하고 고기소와 물만두 피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은 평온했고 심지어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만 받고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태도와 그 후 깔끔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 그를 정말 괴롭혔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비참하게 살아서 그가 죄책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제가 그가 필요 없었고 심지어 그의 보상조차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부정과 묵살이 아마 어떤 원망이나 비난보다 더 그의 아픈 곳을 찔렀을 것입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도 그의 뒤늦은 그리고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없는 죄책감을 천천히 소화하게 두어야 합니다. 제 시간과 에너지는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써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이가 영상 통화로 알려준 방법대로 마른 부추를 불리고 소를 만들고 물만두를 빚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금방 빚은 원보 모양의 작은 물만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작은 부엌에는 소박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밥을 해먹고 저 자신을 위해 치료와 미래를 계획하고 저 자신을 위해 얻은 작은 보금자리에 좋아하는 물건들을 채워넣는 것. 이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모두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에 서연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이는 화면에 보이는 제가 빚은 만두를 보고는 화면 저편에서 환호하며 방학까지 며칠 남았는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젊음이 넘치는 웃는 얼굴을 보며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꽉 찼습니다. 영상통화를 끊고 저는 등 아래에 앉아 휴대폰에 저장된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서연이 100일 사진, 아이가 처음 책가방 메고 학교 가던 사진, 그리고 제가 젊었을 적
아직 삶의 모든 빛을 빼앗기기 전에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각자 부담 결혼 생활에서 억지로 참고 자신을 잃었던 박선미를 위한 것이었고, 병마와 싸우며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마침내 파경을 선택하고 다시 태어난 박선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더 후련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컴퓨터를 켜서 회복기에 할 수 있는 비교적 유연한 아르바이트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고, 저는 늘 저축한 돈과 지인들의 도움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서 제 두 손으로 진정으로 제 것이 될 안정적인 여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창밖의 밤은 부드러웠고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직 험난할 수도 있고 병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제 인생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저는 굳건히 제가 원하는 저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우 씨는 그 25년간의 차가운 각자 부담과 함께 이미 지나간 풍경이 되었고, 더 이상 제가 나아가는 발걸음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문 앞의 바람은 조금 쌀쌀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입었던 얇은 코트를 여몄습니다. 김건우 씨가 제 옆에 서서 이혼 합의서를 쥐고 있었는데 너무 세게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미 씨,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 우리 25년인데 25년 7개월이요. 제가 평온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죠. 그의 눈가가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픈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만약 내가 알았다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안 그랬을 거라고요? 제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나랑 각자 부담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좀 더 걱정해 줬을까요? 김건우 씨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건우 씨, 우리 오늘 깔끔하게 서류 정리하죠. 집은 시세대로 나눠서 제 몫은 통장에 넣어주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김건우 씨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안 돼. 나는 이렇게 이혼할 수 없어. 그동안 당신 병 치료하느라 돈 얼마나 썼어? 내가 다 갚아줄게. 2배로 갚아줄게. 저는 그의 손을 살며시 뿌리치고 웃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돈은 제가 직접 모은 거고 제가 스스로 기꺼이 쓴 돈이에요. 우리 계좌는 결혼하던 날부터 깨끗하게 분리되어 있었으니 지금 와서 섞어서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는 그 말에 상처받은 듯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구청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직원이 우리 서류를 살펴보고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았습니다. 눈빛에 약간의 탐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두 분 다 신중하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생각했어요. 김건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분은요? 김건우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생각했어요. 서류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손가락에 묻었습니다. 저는 휴지 한 장을 뽑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김건우 씨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묻은 붉은 인주를 한참 동안 쳐다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개의 붉은색 작은 수첩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두 분은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제 것을 받아들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김건우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도장 찍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직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서명까지 다 하셨는데요. 저는 일어서서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 됐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김건우 씨가 뒤따라 나와 계단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미 씨,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이야기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에요. 열쇠는 이미 거실 탁자에 놔뒀어요. 그럼 우리 카페에 가자. 어디든 좋아. 김건우 씨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옳았어.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눈이 멀었고 마음이 바빴어. 하지만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당신한테 보상하게 해줘. 당신 병은 돈이 필요하고 간호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내가 하면 안 될까? 저는 25년 동안 한 침대에서 함께 잠들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남자를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도 그의 관심, 그의 따뜻함을 갈망했습니다. 밤에 기침하며 잠 못 들 때, 몰래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와 온몸이 나른할 때, 저는 그가 왜 그래? 라고 한마디만 물어봐 주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뒤늦은 말들은 마치 밤새 묵혀 딱딱하게 식은 밥과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삼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건우 씨, 우리 사이에는 이미 기회라는 두 글자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당신이 이혼을 제안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 깔끔하게 응해줬으니 이제 당신도 깔끔하게 끝내요. 그는 마치 뼈대가 뽑힌 듯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당신이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매일 가발 쓰고 마트에 출근했다는 걸 모르죠. 당신은 내가 택시비 한 번 아끼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졌다는 걸 모르죠. 당신은 서연이 대학 등록금의 절반이 내가 약값에서 억지로 떼어낸 돈이라는 걸 모르죠.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김건우 씨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가을 공기가 폐를 채우자 약간 어지럽던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병은 내일이고 내 삶도 내일이에요.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가 제 뒤에서 외쳤습니다. 선미 씨, 당신 병은 대체 어때? 서연이가 고칠 수 있다고 했지. 돈 얼마나 필요해? 내 카드에 아직 30만 원 넘게 있어. 지금 당장 보내줄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류장 기둥을 붙잡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다 됐어. 나 병원에서 기다릴게. 오늘 선생님이랑 약속 있어. 저는 한 글자를 답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김건우 씨가 여전히 구청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뜯지 않은 이혼 증명서를 든 채 색바랜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자 그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길모퉁이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방 속 딱딱한 작은 수첩을 만졌습니다. 마음속에는 예상했던 통증도 해방감에 대한 광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텅 비고 막막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25년간 내린 큰 비가 드디어 그쳤고 축축한 땅만이 남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마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마침내 맑아진 것입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숫자는 집값의 절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건우 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미 씨, 돈 받았어? 이건 내 작은 마음이야. 보상이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빚진 거야. 제발 꼭 치료 잘 받아. 내가 당신 얼굴 볼 낯도 없고 서연이 얼굴 볼 낯도 없어. 나는 이사 갈게. 집은 당신한테 남겨줄게. 당신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내 전화번호는 영원히 바꾸지 않을 거야.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천천히 뒤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오래전, 역시 이런 가을날, 저와 김건우 씨가 막 결혼해서 함께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팔로 붐비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막아주었고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차 사서 다시는 당신이 버스 타지 않게 할게. 나중에 그는 정말 차를 샀습니다. 다만 조수석에 제가 앉은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아득하고 희미한 온정들은 마치 버스 창문의 김처럼 살짝 닦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박선미,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이 버스에서 시작된 거야. 병원의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지만 저는 집보다 이곳 냄새가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곳의 냄새는 솔직하고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진료실 밖 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제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 정리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붉은 수첩을 꺼내 아이에게 잠깐 보여주었다가 재빨리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어떤 의식을 마친 것처럼요. 서연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저희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전체 재검사하고 다음 치료 계획 정할 거예요. 이 선생님은 50대 초반의 여의사였습니다. 눈매가 온화했고 말씀도 다정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져간 모든 진료 기록과 최근 검사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한참 동안 보았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세요? 기운은 좀 나아지셨나요? 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쉽게 피곤하긴 한데 마음은 많이 편해졌어요. 식욕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이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마음가짐이 치료에 아주 중요해요. 당신의 이전 치료 계획은 너무 보수적이었고 또 단속적이었어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녀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건이 되었으니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으로 갈 수 있어요. 완치율이 낮지는 않지만 과정은 힘들 거예요. 당신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해요. 제가 아직 말하기도 전에 서연이가 옆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전폭적으로 협조할게요. 저희 엄마는 분명히 해낼 거예요. 저는 아이의 긴장된 작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요. 진료실을 나서자 서연이가 새로 받은 진료비 봉투를 들고 1층으로 가려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붙잡고 가방에서 그 은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카드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 사람이 보낸 돈인데, 응. 제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 3년이나 끌었으니 이제 제대로 치료해야지. 수납 창구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줄 서 있는 서연이의 젊고 늠름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아이가 어릴 적 아파서 제가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줄을 서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건우 씨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야근하거나 출장 중이었겠지요. 집안일에는 늘 10,000가지 이유를 대며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자리에 없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일상은 규칙적이고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주 2번 병원에 가야 했고 물리치료 등 각종 보조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작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맹렬했습니다. 구토, 탈모, 온몸에 뼈마디가 시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 장기 휴학을 신청하고 학교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저를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매일 저를 위해 영양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두어 입 먹고 토해도 아이는 인내심 있게 치우고는 잠시 후 다시 작은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그냥 숙제라고 생각하고 한 입이라도 먹는 거야. 아이는 늘 그렇게 저를 달랬습니다.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던 날, 거울 속 듬성듬성한 정수리를 보면서 저는 여전히 움찔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후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여러 가지 디자인과 색깔의 가발을 잔뜩 사왔습니다. 이거 한번 써봐. 이 갈색은 엄마 안색을 밝혀줄 거야. 아이는 웃으며 제게 가발을 씌워주고 조심스럽게 조절해 주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낯선 제 모습을 보며 약간 멍했습니다. 서연이가 뒤에서 저를 안고 턱을 제 어깨에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 전보다 훨씬 예뻐. 제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져서가 아니라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치료 중간중간 저는 아래층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전셋집이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이웃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성격 좋은 아줌마 한 분이 제 사정을 알고는 자주 따뜻한 국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딸도 몇 년 전에 이 병에 걸렸었는데 다 나았어. 지금은 팔팔해. 그 아줌마는 국물 단지를 탁자에 놓고 제 손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씨도 착하고 딸도 착하니 분명 괜찮을 거야. 저는 점차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짧은 동영상을 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서연이가 저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가발을 쓰고 서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치료 중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동료들과 친구들이 앞다투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장했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각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건우 씨에 대해서는 그는 실제로 매주 제게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묻고 돈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거의 답장하지 않았고 가끔 괜찮아, 필요 없어 라고 한마디 답장하면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달 일정한 날짜에 제 카드에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연이가 한 번은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냥 그 사람 용서한 거야? 저는 채소를 다듬고 있었고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라 정리한 거야. 정리했다고? 서연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응, 정리한 거야. 제가 다듬은 채소를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도 에너지를 써야 해. 내 에너지는 지금 나 자신에게만 쓰고 싶고 너에게만 쓰고 싶어. 서연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제 옆으로 와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희생이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4개월 후 재검사에서 이 선생님은 최신 검사 보고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치가 매우 이상적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추세대로 2번의 치료 과정을 더하면 임상적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상적 완치. 이 네 글자를 저와 서연이는 손을 잡고 병원을 나올 때 입안에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햇살이 아주 좋았고 몸에 닿으니 따뜻했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완전히 나으면 우리 여행 가자. 엄마 늘 남쪽의 아름다운 풍경 보러 가고 싶다고 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너는 먼저 돌아가서 학업을 마쳐야 해. 나 때문에 학업을 망치면 안 돼. 알겠지? 알았어. 서연이가 어릴 적처럼 애교 섞인 긴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하루하루 희망을 품고 흘러갔습니다. 김건우 씨에 대해서는 공동의 친구들을 통해 그의 삶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는 회사 오래된 사택으로 돌아가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소식이 어찌 된 일인지 회사와 옛 친구들 사이에서 퍼졌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론은 거의 만장일치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어지고 많이 늙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미 씨, 당신은 몰라. 그 사람 지금 사람만 보면 피하려고 해. 지난번 동창회에도 안 왔어. 진작에 그랬어야지. 저는 조용히 다 듣고는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정말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의 후회, 그의 고통, 그의 남은 인생의 고독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담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 공간은 약 먹는 시간표, 재검사 날짜, 서연이와의 다음 여행 계획, 착한 아줌마가 가르쳐준 새로운 국물 레시피, 베란다 화분에서 마침내 꽃을 피운 제스민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작고 평범했지만 꽉 차고 실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반년이 더 흘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유지 치료를 마쳤을 때 이 선생님은 앞으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문 앞에서 서연이가 기말고사를 마치고 마침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팔을 벌려 저를 크게 안아주며 제 귓가에 크게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졸업. 저는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이 미소는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버스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녁에 뭘 먹을지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했습니다. 햇살이 버스 창문을 통해 우리가 꽉 잡은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그렇게 평온하고 굳건하게 시작되었습니다.